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KG ETS가 오늘장 0.84% 상승하며 현재 2.9%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터 전문가 포트폴리오입니다. 캐스트코리아가 오늘장 4% 가까운 하락 마감되면서 현재 3.8%의 손실 구간에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수익률 1위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유니테스트가 오늘장 5.75% 상승률 기록하며 5.8%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커나인 전문가 포트폴리오입니다. 화요일 히든카드 종목이었죠. 유비벨록스가 오늘 장중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현재 16.4%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관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히든카드로 신원 종목 추천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2,510원에 편입된과 동시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며 16.4%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기운을 받아 더 높이 올라가 봐야겠죠. 신원 목표가를 3,5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한국토지신탁 종목 새롭게 편입 시도해 주셨으니까요. 매매 전략 잘 참고하셔서 내일장 전략에도 새로운 투자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브레인 전문가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히든카드 종목으로 농심 추천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26만 5천 원에 편입되면서 현재 2.5%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수익률 변동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도 막상막하 투맨쇼와 함께 하시면서 높은 수익률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김혜영입니다. 대내외 악재로 꽉 막혀버린 10월 시장 연일 하락 흐름입니다. 전일 10월 첫 거래일이었죠. 장중 1990선도 깨고 내려가더니 오늘은 1980선마저 내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거래대금만 봐도요. 3에서 4조 원대로 거래량이 현저히 줄었고요. 매도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이른바 날개 없는 추락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마저 드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꽉 막혀버린 10월 시장 해답은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오늘 그 돌파구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그 해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ECB 쪽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 흐름 보였던 원달러 환율, 오늘은 숨고르기 국면이 좀 나와줬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주 업황 부진에 관한 우려감 들면서 일제히 신저가 보였다라는 소식, 증시의 화제 1분 통해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를 즐거운 전투장으로 만들어줄 두 분 모셨는데요. 어떤 분들 대기하고 계실까요?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목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출연자입니다. 먼저 최영동 멘토님입니다. 중단기 이평선 박스 기법을 공개합니다. 목표 계좌의 수익률을 초단기에 달성해 드립니다. 중단기 하모니 포트폴리오로 개미 투자자들을 고수로 등극시켜 드립니다. 자, 다음은 나이스헌터 전문가님입니다. 시장 속 숨은 종목을 발굴해 드립니다. 정확한 매매 타이밍 전달을 고수시죠. 차트 속 숨겨진 패턴으로 수익 창출을 기대합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두 분의 비법, 지금 바로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은요, 최영동 멘토님과 나이스헌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즌2로 이렇게 새롭게 인사를 드리는데 첫 방송이니만큼 각오가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먼저 최영동 멘토님부터 각오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죠.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동 멘토입니다.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 좀 드리지만 더 좋은 전략, 그리고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이 험난한 투자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강인한 투자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과 종목들을 제시해드리도록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험난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 챙겨오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나이스헌터 전문가님께도 각오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죠. 네, 시즌 1 때도 좀 인사를 좀 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시즌 2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또 두 번, 처음 가졌던 마음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여전히 또 좋은 종목, 그리고 좀 정확한 시향으로 투자자분들 실수하지 않고 이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심 유지해 주시면서요.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에서도 그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 분석 먼저 해볼 텐데요. 최영동 멘토님과 먼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자, 멘토님, 예. 오늘 시장이 1980선도 깨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예, 시장 그렇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은 상당히 좀 보기는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네. 0.77% 하락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풍선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증시 자체가 워낙 안 좋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조그만한 수급 자체가 코스닥 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좀 보여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한마디 정리를 했던 부분들이 숨고르기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 부분 좀 이렇게 판이하게 좀 다가오실 거예요.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최영동 멘토는 숨고르기 국면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냐라고 하게 되면, 자,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 등락 현황을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2034포인트에서 1976포인트까지 빠지는 과정에서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요,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가 446종목이고요. 하락 종목이 384종목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신저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대형주들에 대해서 지수 자체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간단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옵션 만기일, 최근에 외국인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현물 쪽에 대한 움직임들보다 오히려 파생 쪽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지수의 변동성들이 상당히 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옵션 만기를 통해 가지고 시장은 어느 정도 변곡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모든 이들이 어둡다라고 할 때 오히려 밝은 이면을 바라보실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다음 주에 코스피 증시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오버슈팅한 부분들이겠죠. 아무래도 전체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차익에 대한 내용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번 주 금, 토, 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공부를 상당히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일 연휴 기간 동안 시장의 전략들, 다음 주에 있을 시장의 변곡점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길면 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짧으면 짧은 휴가 기간일 텐데요. 이 기간 동안 다음 주에 살아남으실 수 있는 전략들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션 만기를 앞두고요. 어느 정도 변곡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위기의 장이 좀 기회로 다가올 수 있도록 오늘 최영동 멘토님의 전략과 종목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스헌터님과도 오늘 시장 상황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죠. 시장 상황이 어둡습니다. 네. 10월 이거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좀 쉽게 시장을 설명해 드리면은 레밍이라는 동물 혹시 아세요?
작고 귀여운 쥐인데 네. 얘네들이 좀 시기가 되면은 어떤 한 무리를 지어서 절벽으로 막 뛰어집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전멸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그런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유도 없이 시장을 하락하는데 나는 모르게 떨어지는 급락하는 종목들을 매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한번 생각을 되짚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전체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삼성전자의 흐름을 먼저 보시겠는데 여전히 좀 신저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징적인 종목은 또 현대차가 오늘 또 4% 정도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금 차화정, 지금 정유주까지도 마찬가지죠. SK이노베이션까지 계속 연일 신저가를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 토크 배틀에서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대형주 위주의 좀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 상승 종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증권주가 있어요. 삼성증권이 오늘 한 4% 정도, 올라왔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증권주, 대우증권도 괜찮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낙폭을 좀 줄여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따라 붙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 아직 떨어지는 칼날처럼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형주의 흐름은 좀 당분간 좋지 않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시장 상황을 좀 비슷한 내용이 많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은 오늘 상승 종목 446종목이죠. 지수는 하락했는데 상승 종목이 더 많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좀 상승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코스피 종합지수는 0.77% 빠진 반면에 대형주 코스피 100지수는 1.1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형주의 움직임이 좀 좋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익수 매수주보다 비차익수 매수 쪽도 지금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대형주 쪽의 매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파생 선물 시장 쪽 우선 보기 전에요. 선물 흐름을 좀 보실 텐데 오늘 외국인들이 거의 7,000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표시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7,000계약을 매도했는데 지금 총 누적이 2만 계약 정도가 나왔어요. 2만 계약을 매도했다는 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악재가 터지지 않나 외국인들이 2만 계약 이상의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 매도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얘네들도 외국인들도 아무래도 더 이상의 매도 포지션보다는 어느 정도 매수로 좀 돌아설 시기가 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다음 화면 보면 오늘 좀 특징적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11시 부분입니다. 11시 부분 지수가 가장 이 까만색 선이 이 코스피 지수인데 까만색 선이 이 급락이 나왔던 이 11시 구간에 가장 개인들이 콜옵션 쪽에서 많은 매수가 들었습니다. 그 지점을 딱 지나고 나서부터 지수가 반등을 줍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의 이 콜옵션 물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들에서 콜옵션 쪽에서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지수는 하락하는데 콜옵션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월요일날 지금까지 콜옵션 쪽을 가지고 있었던 개인들 물량을 다 털어내고 지금 여기서 나온 물량들은 대부분 다 손절 물량이나 로스컷 당한 손절이 당해서 계좌가 깡통이 난 그런 계좌로 좀 보여주고요. 월요일부터 제대로 된 반격이 시작되지 않을까,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에서 옵션 만기를 앞둔 공격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니까 지금까지 좀 하락했었던 마음들은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월요일날은 좀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반등을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웅동 멘토님은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어느 정도 바닥 잡고 반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어느 정도 점치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많이 빠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이라는 부분들이 뭐 직선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드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속절없이 빠진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다음 주 옵션 만기일과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단기 바닥권은 형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들,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 보통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좀 옆으로 흐르는 좀 플랫하게 진행이 되는 바닥권을 좀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되면 다음 주는 아무래도 이제 반등할 가능성은 한 50% 이상은 충분히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어느 정도 다음 주 정도 되면요 바닥 잡고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무게감 실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요 저희 공부하지 않는 자 투자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식 울렁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저희가 그런 분들 위해서 투자의 먹잇감을
한 달 앞서서 확인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시황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토크 배틀 이슈 어떤 이슈가 선정됐을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분기 증시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표를 받은 곳은 섬유의료업종과 전기가스업종, 반면 자동차 조선업종은 패자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 유가증권 시장의 22개 업종 중 섬유의료와 전기가스가 각각 상승률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업종은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상승률 1, 2위를 지키며 요즘 가장 뜨거운 업종임을 확인시켰습니다. 당초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과 함께 가장 먼저 유망업종으로 꼽힌 금융, 건설업종마저 제치고 최대 수혜자로 떠오른 것입니다. 특히 섬유의료업종은 정부의 내수부양 정책 효과를 톡톡히 받고 전기가스 업종은 한국전력의 부지매각 한방으로 승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반면 자동차, 조선 등 운수장비 업종과 조선업종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분기 증시에서 승자와 패자로 갈린 이들의 운명, 과연 이 흐름은 4분기까지 이어질까요? 혼돈 증시에서 패자들이 살아남을 비책은 무엇일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 토크 배틀이 시작됩니다. 네, 오늘 토크 배틀 이슈 주제는요, 이 3분기 증시 속 승자와 패자로 갈린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 업종들에 관해서 향후 비책과 대비 전략 세워드릴 텐데요. 자, 먼저 최영덕 멘토님. 예. 저희가 오늘은 결과부터 좀 얘기를 하고 갈까 해요. 예, 그렇습니다. 가는 쪽이 아무래도 의류 쪽이 있고요. 예. 밀리는 쪽이 뭐 자동차, 조선. 그렇습니다. 어느 쪽, 경기 민감주들이 좀 있죠? 어느 쪽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에 좀 배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결론은 굉장히 좀 심플하게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을 좀 앞두고 나서 아직까지 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로 분류가 되는 자동차라든지 뭐 정화조, 쉽게 얘기해서 정유주, 화학주, 조선주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EPS에 대한 움직임들이 하방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불확실성은 상존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을 앞뒤로 해서 바닥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착안을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경기 민감주들은 좀 피해야 되는 업종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섬유업종이라든지 국내 내수 쪽으로 시장의 수급은 쏠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십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실적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튼 가는 쪽, 이 상승 쪽에 올라타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나이스헌터 전문가님은 어떤 결론 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문제를 듣고 나서 이제 답은 네. 객관식이 아니죠. 주관식이라고 보고 있는데 투자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저는 답이 갈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성향을 가진 개인 투자자일수록 섬유의료 쪽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장기 투자자일수록 아직 좀 밀린 자동차, 뭐 정유주나 뭐 조선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좀 다른 해법을 하나 또 알려드리면은 밖에 지금 비가 오는데 네. 소금 장수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될까요?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O냐 X냐의 문제에 좀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내가 단기로 빠르게 수익을 좀 얻어야겠다라고 하면은 섬유 쪽으로 가서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섬유 의복주들도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매출이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상과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을 때는 단기간에 또 꺾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길게 봐서 섬유주로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밀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무조건 또 장기 투자가 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분산해서 투자를 했었을 때는 자동차주나 정유주나 조선주 쪽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아직 업황이 돌아서진 않았지만 뭐 장기 투자, 정익시 펀드를 든다고 생각하고 매월 소액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매수 적기가 될 수 있는 게 정화조 기업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섬유 업종은요, 내수가 좀 강하다라고 하는데 실적으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좀 와서 매출 소비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 섬유 쪽에서는 그 재고 물량을 좀 소진하면서 매출이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지만 이미 좀 주가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신규 투자자분들은 진입을 하실 때 좀 과감한 베팅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좀 소량 베팅을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증시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소나기가 내릴 때는 굳이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잠시 시장을 좀 멀리 보는 관점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가지 정도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의류 쪽, 중장기적으로는 조선, 정유, 화학 밀리고 있는 쪽 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최영동 멘토님, 예. 자, 이런 경기 민감주의 하락 흐름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4분기에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겠죠. 화학이라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3분기뿐만 아니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상당히 조금 우호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는 일단은 네임밸류라든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대한 시장 자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학이라든지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라든지 중국 쪽에 대한 경쟁 구도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조선 쪽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플랜트 쪽에 대한 그 실적 우려까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장기화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제로 보시자고요. 건설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입니다. 작년도에 대손 충당금을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다 털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 업황에 대한 개선 자체는 상당히 좀 더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봉성에 대한 흐름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작년도서부터 지금 3만원대에 대한 움직임들,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벗어나고 있지 못한 흐름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현대중공업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바닥권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일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되면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V자 반등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업황에 대한 개선 가능성들은 상당히 좀 현저하게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오히려 시간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로 반등 흐름들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3, 4분기 마찬가지겠죠. 예, 경기 민감주들, 자동차를 제외한 경기 민감주들은 다소 조금 재미가 없는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미미한 종목 업종군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개인 투자자분들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셔야 되는 게 목적이고 목표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업종을 좀 배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명쾌하게 답변을 좀 주셨습니다. 경기 민감주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자동차 쪽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미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생기죠. 가는 말. 예. 이 승자라고 하는 이른바 이런 종목과 업종들 중에서는 저희가 어디에 조금 올라타 봐야 할까요? 예, 일단은 앞서서 이제 우리 근조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섬유업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과거에 이제 작년도 9월이겠죠. 휴대폰주들의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연일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업황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은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의료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의 부각을 받고는 있지만 실적 대비 오버슈팅하는 부분들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한 꼭지 흐름들 잘 지켜보셔야 되겠죠.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마음속에 담고 계시는 게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부분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를 시켜놓고요.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의 시간적인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다음 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션 만기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8, 29일 날 미국의 FOMC가 있습니다. FOMC가 양적 완화에 대한 종료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겠죠. 그렇다고 되면은 경기 민감도 당연히 때릴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들,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불확실성에 대해 대응을 하려고 한다라고 되면 국내 내수주입니다. 기간적인 부분들입니다. 10월 28일, 10월 달, 한 달 내내는 내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요. 시장에서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에 대한 종류를 인정을 하는 시점에서 된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은 뭐라고 될까요? 바닥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되면 실적 대비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차익성 매물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시간과 실적, 주가에 대한 삼박자를 잘 타이밍을 잘 보셔가지고 매도 타이밍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10월 한 달은 단기적으로는 내수주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10월 한 달은 내수주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스헌터 전문가님과도 얘기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자, 긴 호흡을 가지고 앞서서 중장기적으로는 정화조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렇다면 긴 호흡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어떤 섹터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말씀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제 우선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좀
좀 당분간은 좀 어렵다. 동의를 합니다. 좋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개선을 한다는 거죠. 뭐 대형주 입장으로서는 자기네들이 잘 알 거예요. 자기네 회사들이 안 좋다는 걸. 그걸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우선은, 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SO일등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중동산 원유를 썼는데, 실제로 이제 WTI, 이게 미국산 원유를 갖다 쓰는 정책을 좀 핀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미국산 원유가 좀 더 싸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싼 원유를 쓰지 않고 최대한 이익을 증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요. 미국이 왜 이렇게 원유가 싸졌냐면은 셰일가스 영향이죠. 셰일가스를 많이 지금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석유가스는 좀 싸집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탈피하는 노력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쇼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높은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 반등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가의 바닥은요, 언제 알 수 있냐면, 혹시 주가의 바닥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런 분이 있으면 신이 아닐까요? 네. 정답은요, 지나보면 압니다. 예, 지금은 바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지나가 보고 나서, 여기가 바닥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바닥이라고 진입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기업들, 즉 경기 민간주들은 자기네들이 실적이 안 좋아질 걸 미리 알고 있고 시장도 알고 있고 그걸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거는 기업들 몫이고요. 투자자분들은 지금은 자금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 오는데 굳이 소금을 팔러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셨다가 한참 뒤에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매출이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민감한 그 섬유 쪽 들어가시기보다도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진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승자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승자 쪽에서도 섬유 의류 쪽만 얘기를 좀 해봤는데 또 한 섹터가 있죠. 요새 전기 업종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전력 얼마나 더 갈 거라고 최영동 멘토님 생각하십니까? 뭐 한국전력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업황에 대한 개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적인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생활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보다는 오히려 별개의 이제 개별적인 이슈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생각지도 않게 현대 쪽에서 상당히 좀 강한 배팅이 들어왔습니다. 10조 원의 삼성 부지를 지금 드디어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10조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상당 부분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동안에 대중 충당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어깨를 좀 가볍게 하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원자력 가격에 대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더불어서 발전 기금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전력에 대한 기업 자체가 워낙 좋아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개념보다는 전반적인 시황에 대한 움직임들 속에서 수급이 한국전력에 좀 쏠려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종목군들을 대응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이평선 많이 보셨죠? 이평선. 자,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이런 장기, 중장기 이평, 단기 이평 자체가 확정 국면에 들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단기 이평이라고 할 수 있는 5일선과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일반적으로 다른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5일선과 21선 계속적으로 등락이 이루어지면서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21선이 이탈하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고가권이 아닐까 좀 걱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담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1999년도에 주가 자체가 48,000원이고요. 현재 가격이 48,550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기관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로서의 매력 또는 상당히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현재 구간에서는 시황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신고가 갱신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완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 아직까지는 베팅할 만하다라는 결과 들어봤고요. 자, 저희가 한국전력 얘기하면
현대차 얘기 또 빼놓고 갈 수가 없겠죠. 나이스헌터 전문가님. 네. 자, 현대차가 10조 원이라는 큰 금액을 이제 베팅을 네. 했는데 네. 이러고 나서 현대차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 4% 넘게 급락하는 흐름 보였거든요. 네. 현대차 언제까지 밀릴까요? 우선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0조 원의 그 부지 선정권 때문에 좀 급락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선주가 좀 더 크게 밀리는 모습인데 배당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큰 충격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스마트카라든지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수출하는 입장에서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아직 현대차가 미국 차에 비해서 밀리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가의 메리트는 이미 일본의 엔화 강세에 따른 부담감으로 저희가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수 밀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에서도 이미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신차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와야지만 그나마 좀 반등을 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현대나 기아차 신차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좀 적은 것 같고요. 지금 떨어지는 카드를 미리 좀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를 꼭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금 좀 갖고 기다렸다가 바닥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 관점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현금 보유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 되겠죠. 현대차는 아직까지는 바닥을 좀 잡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 토크 배틀의 주제였죠. 3분기 증시 속 이 승자와 패자로 갈린 업종들, 향후 비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먼저 최영도 멘토님께서는요, 오늘 환율 변수에 따른 선호업종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 챙겨주시면서요, 이 10월 달에는 내수주 쪽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챙겨주셨고요. 이어서 나이스헌터 전문가님께서는 단기적으로는 의류업종 승자에 올라타되 중장기적으로는 패자업종 정화조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챙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장에서 난세의 영웅이 될 만한 종목 꼽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종목 추천 히든카드 오늘도 진행이 될 텐데요. 자, 두 분의 출연자분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지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영동 멘토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보령제약 갖고 오셨네요. 저희 이어서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시황에 따른 내수주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또 이 종목 갖고 오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에 관한 기대감도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나이스헌터 전문가님 종목입니다. 중앙백신 갖고 오셨네요. 이어서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원재료값 하락에 관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판가 상승에 관한 수혜도 좀 기대가 됩니다. 수출 확대로 성장성이 또 기대된다라는 말씀도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분 가져오신 종목 저희가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네 종목이 진정한 히든카드다라고 할 만한 추천 포인트 제대로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먼저 최영동 멘토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앞서서 말씀드렸죠.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 예. 자, 최근에 시장 어떻습니까? 앞서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한 20분가량을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시장의 주도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0월 한 달 동안은 내수주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내수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종목군들이죠? 제약하고 그죠? 음식료 업종하고 제약이 떠오를 텐데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매를 제가 굳이 추천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 같은 경우는 작은 제약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번에는 좀 큰 종목군들, 큰 제약주들에 대해서 반등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 보령제약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2013 올해죠. 올해 4월달, 5월달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상당 부분 실적을 좀 좋은 수익률을 좀 거뒀던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대비 안 좋은 모습들, 그러니까 실적 컨센서스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았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2014년도 초반대까지의 가격대까지 좀 끌어내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3분기 실적은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료 화면 보시게 되면 실적이 자세하게 나오실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2014년도
1분기입니다. 52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2014년도 2분기입니다. 43억.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 실망할 만 하겠죠. 자, 시장에서의 시장 컨센서스 어떻습니까? 67억으로 정상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시장에서 하루하루 급등하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을 보시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주가들이 빵빵빵빵 뛰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보영제약은 첫 번째 조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죠? 예,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국민 위장약이죠. 그죠. 겔포스. 네. 네. 자, 이 겔포스가요, 드디어 이제 중국에서 작년부터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 요즘 또 화두가 어떻습니까? 중국자만 들어가면 중국 차이나의 C자만 들어가도 사실은 주가가 팡팡팡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보령제약도 큰 의미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 역시도 중국 내수주와 관련된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더 확실하게 좀 중요한 종목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고혈압 신약입니다. 카나부입니다. 카나부. 이미 작년도에 카나부가 중국의 기술 이전이 돼가지고요. 한 차례 급등세를 좀 보여줬고요. 이 카나부라는 제약이요. 고혈압제가요. 최근 들어서 이제 멕시코에 다시 한번 수출이 됐습니다. 멕시코에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이 금액적인 부분들, 매출액에 대한 내용들, 영업이익에 대한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중남미의 첫 발을 내딛음으로 인해서 멕시코에서 성공을 한다라고 되면은 현재 카나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들이 중남미 시장에서 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상대적으로 매출액 자체, 영업이익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37,000원, 8,000원대에서의 단기 이평선 자체 다중바닥을 형성을 함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는 바닥을 단계적으로 형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4만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전일자의 음봉 보여주고요. 오늘자의 1.85%의 양봉 형성을 함으로써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단기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오늘 보령제약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요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요. 따로 또 저희 투맨쇼가 끝나게 되면은 보령제약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서 내수주 살펴보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제약 쪽에서도 보령제약 갖고 오셨네요. 실적 시즌 앞두고 아무래도요, 이런 실적에 관한 기대감이 들어오는 종목들 선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좀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나이스헌터 전문가님께서도 유사해요. 백신 쪽이죠. 오늘 백신 관련주 갖고 오셨는데 질 수 없겠죠? 자, 이 종목으로 저희가 또 추천 포인트 또 잡아보도록 하죠. 네, 우선 제가 가지고 나온 중앙 백신인데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주는 백신이고 동물에게 쓰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어서는 사람 백신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우선은 그 매출 구성표에 대해서 우선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매출 구성표를 보시면은 그 대부분 다 동물의 양돈 백신이라든지 애견 백신, 조류 백신 이런 게 좀 있는데 구제역이라는 게 이번에 좀 신제품으로 나와서 좀 매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테마주성으로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원체 이 종목 자체가 영업이익도 괜찮고 회사 재무구조도 괜찮은 회사인데 그 구제역만 터지면 테마주처럼 움직여서 일종의 그 소위 잡주라고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그런 오해를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을 또 최영도 멘토님께서도 가지고 나왔는데 저도 저번에 이제 삼천당 제약을 추천하면서 제약주들에 대한 부분 대수주 관련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종목들이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좀 특이하게 백신주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 매출 구성에 있어서 좀 양돈 백신이 좀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양돈 사육수는 좀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좀 쇠고기 양돈 사육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좀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사료값이 좀 많이 안정화됨으로써 매출이 좀 증가될 부분이 좀 여건이 늘어났어요. 왜냐면은 사료값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사육수를 늘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사료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면은 아무래도
키우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비싼 가격 주고 사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지 못하지만 이 사료값이 좀 안정되고 저가로 낮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사육하는 동물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의 매출이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 3분기가요. 네. 계절적인 비수기입니다. 근데 왜 비수기냐면 이 4분기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이 백신을 좀 많이 맞게 돼 있는데 지금은 좀 예상보다 좀 추이가 좀 빨리 와요. 환절기가 벌써 왔기 때문에 이 3분기적인 부분은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해외 매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 매출이 좀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쪽 원래 한 12개국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었던 점에서 최근에 6개국으로 좀 증가, 6개국이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매출 성장이 좀 기대됩니다. 2014년부터 2015년도가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 그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계 회사가 거의 70%예요. 우리나라에서 중앙 백신이 거의 10%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로서는 단연 돋보이는 1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매출 성장으로서는 좀 외국계를 좀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은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고, 이 회사 영업이익이 대충 한 22%입니다. 분기보다 22%가 나오는데 높은 영업이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을 좀 비싸게 받아도 될 정도로 제품이 좋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재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앞으로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점이 있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재무제표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재무제표 지금 화면 보시면요. 지금 매출 성장이 좀 기대되는 매년 증가하는 부분인데 3분기가 좀 아무래도 비수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3분기가 좀 매출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지만 이제 날씨가 갑자기 또 환절기가 좀 급하게 오므로써 매출 성적이 예측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금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절기가 다가갈수록 백신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에 따른 지금 하락은 단기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4분기 이후부터 다시 한번 매출 증가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 보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이 13,000원대에서 좀 강력한 지지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은 계속 지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제시하는 손절가가 있는데 그 손절가를 이탈 시에는 확실하게 추세를 이탈했다고 보고 손절해 주셔야 되고, 우선은 테마가 한번 또 불수가 있어요. 제가 테마를 노리고 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 회사 자체가 좀 워낙 좋고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추천이 나갔는데, 이 테마라고 보시면은 목표가를 드릴 테니까 목표가를 딱 드렸을 때 그 가격대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자, 이른바요. 아무래도 보령제약은 사람이 먹는 약으로 보고요. 아무래도 중앙백신은 동물이 먹는 약이라고 본다면 최영동 멘토님께서는 사람이 먹는 약과 동물이 먹는 약 중 어떤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할지도 궁금하고요. 또 혹시나 또 중앙백신에 관해서 우려감이 좀 드는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중앙백신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저는 또 보령제약입니다. 네. 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혹시 BBC 아시나요? BBC에서 하는 다큐멘터리인데 맨 대 와일드라고 사람 대 야생이라는 그 BBC가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갑자기 문득 떠올랐습니다. 사람 대 동물이라는 생각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중앙백신은 상당히 좋은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앞서서는 이제 그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20% 정도. 근데 지금 제가 잠깐 사이에 좀 봤는데 3개년 정도가 22%, 21%, 18%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주가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조금 플랫하게 움직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 종목에 대한 성장성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보 상태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구제약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이슈들이 터졌을 때는 시장이 분명히 파루라든지 중앙백신이 이제 선두 주작이 돼가지고 이제 틈틈이 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환절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겨운 추운 계절 가게 되면 이제 이러한 이제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작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은, 그러니까 원하는 수익률이 나올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논란이 될 만한 종목을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나올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요. 네. 지금 그 매출적 영업이익은 높은데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기대하는 면은 그 해외 매출입니다. 해외 매출인데 아직은 미미합니다. 아직 미미하고 우리나라 이제 기술력으로 이제 해외 매출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아직 선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해외 매출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여가 된다면은 향후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나왔을 때는 지금 내일 당장 오를 종목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뭐 그 내수 관련주는 이미 추천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제도 그렇고 섬유 의복주들도 많이 추천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약간 제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 좀 히든 카드잖아요. 그죠. 숨겨진 잘 모르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들이 아는 뻔한 종목을 가지고 나와서 제가 추천주라고 얘기하는 건 히든 카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특징적인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최영동 멘토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약간 좀 테마성이 있고 움직임이 좀 여태까지는 좀 둔화되고 갑자기 한 번씩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신에 목표 주가를 좀 짧게 잡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주가가 튀었을 때는 좀 빨리 수익을 챙겨서 현금화 하시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중앙배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계절적인 요인과 주가 흐름이 좀 더디다라는 이런 지적에 관해서 여기 답변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히든카드 어쨌든 수익률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주가 기간을 좀 보고 계세요? 우선은 환절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좀 그 백신주들이 좀 움직일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드리는 이유가 우선은 그 튀었을 때 좀 빨리 수익을 챙겨주시라. 그리고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 중장기 투자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최영동 멘토님 시장 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앞으로 좀 증시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쪽에 대한 그 부담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양적 완화 종료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FOMC 회의 때문에 그리고 오늘 22 쪽에서는 뭐 금리 동결 나왔지만 앞으로는 이벤트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좀 테마성의 종목을 좀 가지고 나온 거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보령 제약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한데 우려감이 좀 드시는 부분 없으신가요? 우려감이라기보다도 워낙 또 좋은 종목을 또 가지고 나오셔서 뭐 질문 아닌 질문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좀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거래량이 좀 적은 종목인데 그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인가 비중이 좀 돈이 좀 많으신 자금이 여유가 많으신 분이 있고 적으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좀 자금적인 부분이 좀 크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좀 접근했을 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진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이제 빠져나올 때가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야지 투자자분들이 좀 더 쉽게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는 좀 전략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에 대한 해답과 함께 저희가 또 매매 전략, 매수가, 목표가도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정확한 굉장히 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유동성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트레이딩에 입각해서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거래량을 좀 현저하게 좀 이렇게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자 같은 경우도 25,876주가 나왔습니다. 거래 대금은 10억 정도가 나왔지만 거래량 자체는 유동성 자체는 상당히 조금 더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은 뭐 작은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유동성이 상당히 높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을 타이밍을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3분기, 4분기 앞으로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보다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개념일 것 같아요.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카나브에 대한 실적 자체가 멕시코 쪽이 됐든 중남미 쪽이 됐든 그리고 중국 쪽에 갤포스에 대한 성장성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을 싣고요. 3분기, 4분기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동성에 대한 문제들, 거래량에 대한 문제점들은 사실은 그닥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검은색 선으로 좀 체크를 했는데요. 자, 47,000원과 48,000원대 고점을 형성을 하고요. 자, 7월달서부터 9월달 초순까지 지속적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빠지는 하락 추세 속에서 최근 들어서 9월 말의 기점으로 해서 돌파가 이루어졌죠. 돌파가 이루어지는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단기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상승 추세 속에서 오늘자의 그 하락 추세, 상승 추세 속의 하단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고요. 오늘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85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 돌파와 더불어서 눌림목 구간 형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한호가에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대형주들
실질적으로 4만 원대 이상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옐로우 칩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추세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하다. 그렇다고 되면 유동성보다는 오히려 긴 호흡을 가지고 직전 고점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매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매수가는 마찬가지입니다. 41,300원, 오늘자의 종가 41,0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뭐 굳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어차피 시장 자체는 약세입니다. 약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고점에서 형성을 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변동성도 심화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실질적으로 종가에 대한 매수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10분, 20분, 30분 정도 진행이 됐었을 때의 주가 흐름들로 대응을 해보자. 그렇다고 되면 41,000원의 매수가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입니다. 3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 48,000원에 대한 움직임들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목표가는 48,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최근입니다. 최근 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38,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저의 히든카드는 보령제약이었습니다. 자, 이어서요. 저희 나이센터 전문가님께도 매매 전략 들어봐야겠죠? 네, 우선은 좀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될 만한 종목입니다. 성장성적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또 급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짧은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우선 매수가는 13,500원입니다. 오늘 잠깐 아래꼬리를 내려고 왔는데 그 부분까지 한번 봐서 13,500원으로 매수가를 드렸고요. 목표가는 16,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충분히 올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목표가를 드리고요. 목표가가 오더라도 추가적인 저는 상승보다는 그냥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 실현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2,800원을 잡았는데 좀 짧습니다. 목표가 손절가가 좀 짧은데 말씀만 드린 대로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는 단기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라서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좀 손절해 주시고 비중 자체는 크게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비중은 크게 가져가지 마시고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히든카드 종목 저희가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영동 멘토님의 오늘 종목입니다. 보령제약 갖고 오셨죠? 시황에 따른 내소주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드는 종목이고요. 카나브 성장에 관한 기대감도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매매 전략 살펴봅니다. 보령제약 매수가는 41,000원,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38,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요. 나이스헌터 전문가님 종목입니다. 오늘 중앙 백신 갖고 오셨죠? 신제품 효과에 대한 기대감 있고요. 수출 확대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들어옵니다. 가격 전략 살펴봅니다. 매수가는 오늘 13,500원,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800원으로 대응해보시면 됩니다. 자, 막상막하 투맨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과 전략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요, 내일장 휴장이라서 쉬고요. 월요일 이 시간 또 다른 이슈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